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7월 8일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좀 저 배경 화면이 좀 바뀌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조금 다른 장소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거에 관계없이 이 날짜 이야기는 지속이 됩니다. 자, 오늘은 7월 8일이라고 했죠. 7월 8일은 어떤 소사가 있나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한테 익히 알려진 그런 사건이죠. 동베를린, 그러니까 옛날엔 동백림이라고 그랬는데,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이 이제 오늘이 이제 있었죠. 음, 지금은 이제 독일이 통일이 됐기 때문에 동독, 서독 구분이 없죠. 근데 옛날에는 동독과 서독이 이제 이렇게 경계선이 분명히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베를린이라는 도시를 갖다가 또 동서로 나눠서 베를린에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단 초창기에는 서로 이제 왕래를 했었는데 서신 교환도 하고 이제 시간이 가면서 냉전이 이제 심화되다가 보니까 서로 통행이나 통신 같은 것들이 이제 차단이 되고 자유롭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밑으로 굴을 뚫고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려고 하는 그런 애틋한 내용의 그런 영화도 본 것 같습니다. 자, 이때가 뭐 1960년대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그 국민 소득이 당시는 뭐 상당히 낮았죠. 이제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유학을 가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학구열이 이제 대단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독일 쪽으로 뭐 이렇게 유학을 나갔던 사람들, 그리고 또 사업으로 해서 나갔던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뭐 부속 황부나 그다음에 부속 간호사들이 있었죠. 이제 그런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북한 괴뢰 쪽에서 접근을 하면서 이제 뭔가 공작을 펼치는, 그러면서 포섭을 한 그런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건들이 일망타진된 하나의 좀 간첩단 사건이 바로 동베를린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7월 8일로 하고 그때 당시에 1967년에 중앙정보부에서 발표한 간첩단 사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백림 사건에 대해서 한번 그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동백림. 이게 정확한 바로 동베를린이죠. 이 백림은 이제 베를린을 한자로 썼을 때 이제 백림인데 요즘은 이제 저런 식으로 잘 안 부르죠. 예. 원어 그 현지 명칭을 그대로 이제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베를린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베를린 독일이 통일이 됐기 때문에 이제 베를린도 동서 구분이 안 돼 있죠. 다 이제 통일이 돼서 합쳐져 있습니다. 이게 옛날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네. 베를린 사건. 동베를린 사건은 1967년 7월 8일 중앙정보부에서 발표한 간첩단 사건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중앙정보부, 이하 이제 중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에서 독일과 프랑스로 건너간 194명에 이르는 유학생과 교민 등이 동베를린의 북한 대사관과 평양을 드나들고 간첩 교육을 받으며 대남 적화 활동을 했다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이거는 뭐 주장이라는 표현보다 그건 수사 결과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 중정이 간첩으로 지목한 인물 가운데 유럽에서 활동하던 작곡가 윤희상과 화가 이응로, 천상병 시인도 동백림, 동베를린 사건에 연루되어서 이제 수사를 받았다라는 얘기죠. 뭐 이 작곡가 윤희상은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이제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제 좌파라기보다는 이제 정복 세력이죠. 이들이 이제 윤희상을 상당히 흠모하고 존경하고 하는 그런 행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충정 요원들은 간첩으로 지명한 교민과 유학생을 서독에 강제로 소환했기 때문에 당시 서독 정보와 외교 문제를 빚기도 했다라고 돼 있네요. 뭐 어느 경우든 그 한 음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든 간에 그 나라 정부가 그것을 고운 시선으로 볼 수는 없을 거래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정부가 그 문제를 일으킨 타국 정부에다가 호의적으로 뭐 그렇게 고운 시선으로 얘기를 하기는 좀 쉽지 않겠죠. 그게 외교입니다, 사실은. 1967년 12월 3일 선고 공판에서 그냥 이제 재판을 한 겁니다. 관련자 가운데 34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윤희상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걸로 봐서는 이제 혐의가 그때 당시 확실했던 거죠. 유럽에서 활동하던 음악인과 소속 정부가 한국 정부에 항의하여 복역 2년 만에 석방이 이제 됐다. 뭐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남의 나라 땅에서 일어난 일을 갖다가 막 고운 시선으로 얘기할 일은 없을 거예요. 자 어찌 됐든 2년 만에 인제 석방을 인제 했네요. 자 시대적 배경을 한번 볼까요? 뭐 우리나라는 일제 시대를 지나오면서 바로 남북이 분단되면서 6.25 사변이라는 큰 동란을 겪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할 수 없는 어떤 민족적 아픔이나 슬픔이랄까? 이거 뭐 음 어떻게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음 설사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런 사안을 감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다 봐서는 어 그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1960 년대 후반에 북한이 사회주의적 산업화의 초기 효과에 의해서 경제 발전 정도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시기다. 제가 거기에 인제 밑줄을 쳐 놨는데 이게 상당히 좌파적인 입장에서 이 글이 써진 거라고 봅니다. 사회주의적 산업화의 초기 효과가 아니죠. 1960 년대 후반까지 어 북한이 남한보다 경제적으로 더 월등히 이제 우월했다라고 하는 건 어 일제 시대를 거쳐오면서 일제 시대가 산업 시설을 갖다가 주로 북한에다 많이 세워 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효과가 있었던 거지 사회주의적 산업화라고 하는 그 말은 좀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쭉 인제 써 놓은 거예요. 어느 뭐로 보나 사회주의적 산업화가 이 시장 경제를 앞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따져 봐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나라는 박정희 정부가 추진해 온 수출 주도형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기 전이다. 60 년대 후반이니까 그렇죠. 저도 60 년대 후반에 중고등학교를 다녔지만은 음 정말 저 때는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엄청 애썼던 때예요. 천불소득 100억 불 수출이라는 것이 이제 정말 절대절명의 목표였고 제가 어려서 국민학교 등교를 하면은 그 교실 벽에 큰 게 그렇게 붙어 있었어요. 증산 수출 건설. 그러니까 생산도 많이 하고 수출도 하고 그다음에 어 6.25로 인해서 전국이 초토화가 됐으니까 '건설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인제 그 해 구호가 써 있었습니다. 일하는 해. 일하는 해 한 해가 더 가면 그다음에는 더 일하는 해. 이런 식으로 국가적인 구호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음 저 12번 저 말은 맞습니다. 수출 주도형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전이죠. 사실은 우리나라가 인제 산업화의 기반을 다지고 기술 축적을 하고 70 년대에 들어오면서 수출 드라이브를 걸고 중화학으로 어 인제 산업 구조를 바꾸면서부터 우리나라가 음 경제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고 80 년대에 그게 꽃을 피웠죠. 물론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꽃이 피울 리가 없죠. 아마 말라 죽었을 겁니다. 그만큼 그때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이 애를 썼다라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에 필요한 외화 획득을 위해 서독의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였고 이들은 유학생과 더불어 제유럽 한인 사회를 형성을 했다. 뭐 파독 광부 그다음에 파독 간호사 이 얘기는 더 이상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국내 정치 상황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1967 년에 재선에 성공하였으나 1971 년에 정권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서 삼선 개헌을 이제 시도를 했다라는 얘기죠. 물론 인제 이것 때문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비난을 많이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저 삼선 개헌 그다음에 유신헌법 이런 인제 정치적인 변혁이 일어나는데 어 저는 결코 그게 우리나라의 부정적인 이 결과를 초래했다라고는 보질 않습니다. 저런 일련의 조치로 인해서 그야말로 박정희 대통령이 나중에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얘기까지 할 정도로 뭔가 산업을 갖다 궤도에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선진국 대우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회를 건설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좌파들이야 부정하고 싶겠죠. 부정하라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부정해도. 그냥 그들은 그렇게 살다 죽는 수준이 없다라고 저는 봐요. 그거 설득을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자 한번 그다음에 인제 사건의 전개를 보겠습니다. 1950 년대 후반 유럽 거주 한국인들은 대부분 1950 년대 한국을 떠난 지식인들로 한국을 떠나올 당시에 가졌던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던 중 유학생을 중심으로 정부의 외화성금 제한 조치 등에 의해서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렸었습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언뜻 이해가 안 가죠? 예. 어 나라에 쓸 돈이 없기 때문에 의한송금을 제한한 걸 놓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거기서 경제난에 시달렸다? 그럼 거길 가지 말았어야죠. 응? 뭐하러 유럽을 건너갑니까? 돈 한 푼도 없이. 뭐 국가에서 그럼 어 땡빚을 내 갖고서 외화를 달러를 바꿔서 만들어 줬어야 되는 건지 저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또한 당시 동서베를린은 상당 수준 자유왕래가 이루어졌고 서독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식료품 및 서적 구입 등의 이유로 공산 권역인 동베를린을 출입을 했다. 자, 우리는 판문점이라는 게 인제 있지만은 음 뭐 휴전선을 통해서 서로 왕래는 불가능한 거고 판문점이 중립구역이라고는 하지만은 거기서 왕래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베를린은 그게 됐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인제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때 당시에 서독에 비해서 동베를린이 식료품 비가 쌌었는지는 모르죠. 뭐 어찌 됐든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이 물가가 싸면 그쪽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게 돼 있는 게 인간의 심리고 인간 사회예요. 어찌 됐든 뭐 동베를린으로 인제 출입을 왔다 갔다 했겠죠. 물론 그것도 어느 시점에 인제 인제 출입이 금지가 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간첩들이 공작을 하기에 더 쉬웠다라는 얘기죠. 완벽하게 차단돼 있다라면 간첩도 뚫고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어 뭐 통행이 자유롭고 소신도 주고받고 뭐 보고 싶으면 만나고 얘기하고 얼마든지 간첩들이 거기서 독버섯처럼 피어오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베를린에는 조성이 돼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에 반해 북한은 1957년 동서통행이 용이한 동베를린을 물색 거점화하였는데 초기에는 북한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각종 사고, 평화통일 방안 선언문, 최고회의 연설문 등을 선전물을 운송 곧이어 동독 대사관의 대남 활동 실무자를 파견하여 한국인들을 직접 접촉, 평화통일 방안을 선전하고 북한 방문을 권유 및 주선했다. 뭐 그랬겠죠 당연히. 뭐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니까. 근데 북한 방문을 갔다 오면은 그게 편안해지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포섭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같은 상황에서 동베를린 북한 공작원과 한국인이 직접 접촉이 여러 경로를 통해 급속하게 확산되었고 다수의 한국 유학생 및 장기 체류자들이 한국 음식 접대 등 북측의 관심과 환대에 대한 기대, 제국 가족 소식 탐문, 북측 평화 통일 방안에 대한 관심 등으로 인해 동베를린을 왕래하기 시작했으며 일부는 방북, 노동당 입당, 특수교육 이수 내지는 북측 요청 사항을 이행을 했다. 여기서 이제 포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 상당히 금품을 제공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저 때만 하더라도 6.25 동란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서로 이산 가족도 많이 있었죠. 북쪽에 인제 뭐 부모를 두고 갔다거나 자식을 두고 형제 자매가 있다거나 그러면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솔직한 얘기가. 응? 그걸 바로 이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가 "아 그럼 북한 방문 한번 할래?" 뭐 가서 갔다 오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거기서 또 포섭을 하게 되고 노동당에 가입을 하게 되고 인제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1966 년은 서독 파견 간원제 일진으로 건너갔던 정환손이 유고 국적 남자와 결혼 문제가 사회 문제화된 것을 계기로 한국인의 공산권 출입 현황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인제 대두가 되었다. 왜냐하면 이제 유고는 음 그 이제 동구권이었기 때문에 공산권 국가예요. 그 소련의 우성 국가였었죠. 그러니까 이념이 다른 나라의 남자와 결혼을 한다. 이건 인제 그때 당시에는 크게 사회 문제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사랑에 무슨 국경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 물론 사랑 자체로는 국경이 없죠. 뭐 외계인하고도 사랑에 빠질 수는 있을 텐데 그러나 그러한 관계가 결국은 대남 공작에 이용이 되고 그래서 어 뭐 남한에 있는 어떤 정보를 갖다 북한에 제공하는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북한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남한에 와서 어떤 암약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곤란하죠. 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음. 부부니까.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니까 만일 그런 공작이 들어왔을 때 부인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 나 당신과 못 살아. 나 이혼할래."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이게 한번 부부의 연이 맺어지면은 참 끊기가 어려운 게 인간 세상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때 인제 우리 정부에서는 '공산권으로 출입하는 이 국내 인원의 현황 이거를 점검해야 되겠다.'라고 인제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정말 공부를 하라고 뭐 아니면
돈을 벌려고 해 갖고서 나간 사람들이 거기에 포섭이 돼 갖고서 어 결국은 자신이 그 고국에 대해서 어떤 그 해로운 일을 활동을 해야 된다라면은 그건 불행이죠. 그건 사전에 막아야 된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랑도 좋지만은. 그리고 뭐 나간 사람이 다 사랑에 빠지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인제 포섭이 되고 그렇게 해서 공작을 하고 암약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그게 간첩이에요. 예, 스파이라고요. 자, 1967년 4월 14일 서독 주재 조양 조선일보 이기양 특파원이 체코 프라하 개최 제5회 세계 여자 농구 선수권 대회에서 취재차 체코 입국 이후에 실종된 사건이 발생되었는데 기자를 인제 뭐 납치를 하거나 뭐 인제 그런 거죠. 충정은 1967년 4월 24일 한국 여자 농구 선수단의 이재학 감독을 통하여 최초로 이기한 기자 실종 사실을 확인하고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이 기자가 외국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프라하 형무소에 구금되어 있다는 첩보를 입수를 했다. 뭔가 잘못됐던 거죠. 한편 서도 유학 후에 국내 대학 교수 활동 중이던 임석진은 이 기자의 실종 사건이 국내 신문에 보도되자 북한이 이 기자를 납치한 것으로 확신하고 자신에게도 납치 등 우해가 가해질 것을 염려하고 자신의 대북 접촉 전력 노출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어 자수하기로 결심을 하였으며 자 그렇게 유학을 하고 온 사람들이 저런 그 이쪽 입 나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흠집이 있는 거예요. 왜 접촉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독일 유학 시부터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홍세표에게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한 뒤 정부 주요 인사와의 접촉을 주선해 줄 것을 요청을 하였다. 예, 그래서 홍세표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관련 사실을 제보한 뒤 임석진과 면담을 약속받았으며 5월 17일 임석진에게 누구를 만나기로 했다고만 언급한 뒤 임 교수를 청와대로 안내를 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임석진 교수는 1967년 5월 17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홍세표의 배석하에 대통령을 면담하고 유럽 유학생들이 대북 접촉 사항을 직접 진술을 하였다라고 돼 있습니다. 세상에 이제 비밀은 없는 거고, 뭔가 이 수면 하에 있던 것들이, 음, 뭐 날이 좋으면은 물이 증발하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돼 있죠. 이게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른 겁니다. 사건 자체가. 대통령은 임 교수 이야기를 듣고 신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 중정수사 협조하라고 언급하고 진술 내용을 서면 제출토록 요구하여 임석진은 5월 20일 원고지 200매 분량의 글을 작성하여 홍세표를 통해 대통령에게 제출을 했다. 네. 박 대통령은 김영욱 중정부장에게 임 교수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고 중정은 임석진을 조사하여 일명 V318 수사를 시작하고 중정은 임석진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공 혐의자 40여 명의 명단 및 대북 접촉 내용을 파악을 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후 중정은 임석진 및 이미 제보 인물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해외 거점에서 역공작하는 방안과 수사관들을 해외 파견 일망타진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하다가 6월 초에 이르러 국내 관련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수사 계획 V318 공작을 수립을 했다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6월 7일 해외 혐의자 23명을 체포하고 국내 연행을 하기 위한 GK6717 공작 계획 및 일명 GK 공작을 수립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후에 6월 5일부터 국내 거주 사건자 관계자를 연행하기 시작한 데 이어서 6월 20일 이후에 독일 등지에서 해외 혐의자에 대한 소환을 시작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월 19일부터 중정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군, 방첩대까지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발족이 돼서 운영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이제 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밝혀낸 거죠, 관련자가. 음, 총 개가 이제 76명이네요. 그래서 기소를 한 사람이 있고 불기소를 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혐의가 이제 짙게 있었던 사람. 그래서 국내는 53명, 서독에서 17명, 프랑스 2명, 미국 1명, 기타 3명, 영국도 4명. 하여튼 해외가 18명, 그다음에 불기소는 9명 이렇게 돼 있네요. 요 부분이 그렇죠. 예. 자, 일단 이때 당시에 그 인제 혐의를 받았던 그 사람들의 명단이 여기 나와 있네요. 예. 명단. 임석진, 명지대 조교수, 철학 박사, 36 살이네요. 정하영, 조영수, 천병희, 홍성모, 최창진, 강빈구, 김중한, 강하이들은 이름이 참 독특합니다. 그다음에 김종대. 30-40 대네요. 20 대도 있고요. 정규명, 강성종, 주석균, 장덕상, 이응루, 윤희상. 윤희상이 나오네요. 박민정, 이희세, 공광동, 노병유, 조상권, 박혁, 이순자, 어준, 김광호, 정성배, 방준, 김옥희, 어원. 여기 보면은 대부분 유학생이고 뭐 특파원이고 그다음에
갔다 와서 이제 국내에서 이제 그 대학 교육기관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들, 연구원들, 그다음에 뭐 이제 사업을 하는 사업가도 이제 있고 이제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혐의자 명단이 이제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인제 재판에 나온겼기 때문에 기소를 하면은 뭐 불기소가 돼도 인제 재판을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인제 재판이 인제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최윤모 대법원 판사가 상고심 중이던 1968년 8월 12일 대법원장에게 건강과 경제 사정 등 개인적인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힌 가운데 시기적으로 적당치 않은 느낌이 있으나 이 사건 판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는 가운데 서울고등법원 김병용 부장판사도 최윤모와 함께 변호사 개업을 위한 사표를 낸 가운데 대법원 형사부 제3부는 1968년 7월 30일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들이 해외 유학생 명단이나 남한이 막연한 실태를 북에 제보한 것은 구체적인 군사기밀을 제보한 것이 아니기에 적을 이롭게 했다는 반공법 제4조 1항을 적용해야 하나 국가보안법 군사 목적 수행과 형법 간첩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며 북의 지령을 받았더라도 실행 의사와 목적 없이 귀국했다라면 잠입죄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고 임석훈이 법률상 자수는 아니더라도 범죄의 고백과 수사상 협조 등으로 봐 준자수에 해당됨에도 사형 선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정규명, 정화용, 임석훈, 그다음에 징역 10년 이상 선고된 10명, 징역 3년 6월이 선고된 김성칠, 정상보 등 12명에 대해서 법 적용이 잘못이며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해 중형을 선고하는 등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하면서 이용노 등 9명에 대해서 이유 없다며 상고를 갖다 기각을 했다라고 하네요. 굉장히 그 내용이 이제 복잡합니다. 어쨌든. 자, 그러나 뭐 솔직한 얘기가 이제 반공법이라는 게 이제 있지만은 국가보안법이 음, 사실 이게 무슨 의도를 갖고서 한 것과 그냥 단순하게 포섭된 거하고 아주 엄격하게 처벌을 한다라면은 처벌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엄격해야 하면서도 음 정말 어떤 그 목적 없이 이루어진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아주 가혹하게 물을 수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제가 1980 년대 중반에 일본에 인제 해외 출장을 자주 다녔습니다. 물론 거기서 개혁 개방을 막 시도하는 중국 공산당 간부도 이제 동경시내 들어가는 버스 안에서 만나서 잠깐 얘기도 해 봤고 그다음에 인제 우에노역 근처에 인제 가서 있다가 보면은 음 한국 식당은 분명 한국 식당이에요. 근데 금강산 빨간 글씨로 이렇게 탁 써 놓은 그런 주로 인제 북한 사람들이 그 운영하는 조청년 이쪽 계통에서 운영하는 그런 식당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또 많이 달라졌겠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길을 걸어가면서 딱 봤을 때 저기가 한국말을 쓴다든가 그다음에 한국 사람 같아 보이면은 음 정말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한국인이죠. 우리하고 똑같은 얼굴을 하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에요. 와 갖고서 말을 걸면서 뭔가 책자를 건네줘요. 그게 바로 인제 북한을 선전하는 선전물입니다. 그 저 손에 쥐어 주고 가니까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받게 되잖아요. 받았는데 그때 그 심정은 말도 못합니다 정말. '이건 누가 나를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받았는데 내가 이걸 어떡할까.' 뭐 그냥 들고서 전전긍긍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 그러다가 인제 결국은 쓰레기통에 인제 버리고서 인제 호텔로 돌아오고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80 년대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을 나갈 때 음 지금 그 남산에 있는 자유총연맹이 있죠. 이게 옛날엔 반공연맹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교육을 받아야만이 그 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만 여권이 나왔어요. 그 정도로 80 년대만 하더라도 엄격했는데 60 년대 70 년대는 더했죠. 그러니까 참 무거운 그런 형벌이나 처벌이 뒤따라온다라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이라고 할까? 공포라고 할까? 뭐 그런 건 이루 말할 수도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접촉하게 된 경우까지 엄격하게 처벌을 한다라면은 그야말로 나가서 돌아다니지도 못하죠. 그것도 또 다른 어떤 역효과가 생기고 부작용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바라다보고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 앞에 41 번의 그 이야기라고 저는 봅니다. 42번 볼까요?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의 을 거쳐
대법원 형사부는 1969년 3월 30일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정하용과 정규명의 원심대로 사형, 조영수에게 무기징역 등을 확정하였고 1966년 6월 임석훈 집에서 서신 연락 장소를 협의한 증거가 없는 천병이 1963년 2월 이원찬이 지령을 받고 귀국해 잠입죄 소급 적용한 강빈구, 범행에 관계없는 예급 통장을 위법하게 몰수한 김중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파기하고 일정을 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서도 굉장히 엄격하고 무겁게 판결을 한 거네요. 그래서 사형에 보면은 정규명, 정하용, 무기징역 조영수, 유기징역 어준, 임석훈. 임석훈이 그 이제 어, 그 준자수라고 일종의 그 자수를 한 그 이제 대학 교수였죠. 천병이 강빈구, 윤희상, 최정길, 김중환, 정상구. 이렇게 이제 처벌을 이제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행유예 7명, 선고유예 1명, 그다음에 형면제가 3명 이렇게 이제 사건이 이제 마무리가 된 거네요. 자, 그런데 1970년 광복절을 기해서 서독 및 프랑스와의 외교 마찰 해소 차원에서 사건 관계자에 대한 잔형 집행을 면제하고 정규명, 정하용 등 사형수까지 모두 석방을 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서독이나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고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왜 비록 너희 나라 국민이지만은 내 나라에 들어와서 활동했던 사람을 잡아가서 이렇게 처벌하느냐라고 외교적으로는 분명히 항의할 수가 있는 거죠. 어찌 됐든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 갖고 어 사형수까지 다 석방을 했네요. 자, 그다음에 인제 국정원 진실위원회에서 조사를 인제 또 했다라고 하네요. 국가정보원 과거 사건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또는 국정원 진실위는 2004년 11월 2일 출범하여 과거 국정원과 관련한 의혹 사건 조사를 위한 민관 합동 기구를 만들었다라고 하네요. 조사 일정은 2005년부터 상당히 그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쭉 기간을 갖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내용 자료조사 면담 조사를 실시했겠죠. 근데 이것은 2004년이면은 이게 60년대 중반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거의 40년 전 사건이죠. 그 4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 인제 유명을 달리했을 거고 나름대로 인제 자리를 잡고서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텐데 이걸 다시 그 서류를 갖다 다 뒤집어 갖고서 이걸 뒤집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던 거로 보이네요. 제 눈에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그런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옛날에 30-40년 전에 판결됐던 내용들을 뒤집는 일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뭔가 우리가 좀 냉철하게 그걸 받아봐야 될 그런 그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이 동백님 사건, 동베를린 사건에 대해서 있는 자료를 지금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동백님 사건, 동베를린 간첩 사건에 대해서 인제 공부를 좀 해 봤습니다. 예, 오늘이 인제 바로 7월 8일 인데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바로 1994년 김일성이 인제 심장마비인지 뭔지 심근경색인지 그 사망한 날이기도 합니다. 간첩단 사건이 있었던 날 30 년이 지난 다음에 김일성도 인제 죽었네요. 네. 저때 당시에 뭐 김영삼 그 대통령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약속까지 다 해 놨는데 갑작스럽게 김일성이 죽었어요. 그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은 있었는데 그 내막이야 뭐 우리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이상 우리가 동베를린 사건 간첩 단 사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 봤습니다. 음 지금은 이념적인 어떤 그 흐름이라고 그럴까? 저 때는 그 냉전 시기였고 청량하게 그 인제 그 좌우가 대립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음 저는 저때 판결이 그렇게 틀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인제 좌우가 이렇게 물 탄 듯 물에 물 탄 듯 쇠에 술 탄 듯한 그런 그 색깔이 흐릿한 그런 그 이념 상태에서 오히려 지금 정치판을 보면 좌측으로 상당히 이념이 편향돼 있는 관계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건들을 재조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뭔가 서로 동일한 잣대 위에서 그 지나간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지 한쪽으로 편향된 그런 시각에서 바라다본다면 뭐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뭐 그러겠죠. 또 반대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그 우파적인 시각이 강할 때 예 그렇게 인제 그런 사람들이 바라다 보면 그건 나쁜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겠죠. 자, 어찌 됐든 늘 얘기를 하지만은 시간이 좀 더 흘러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이전에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예.
대한민국이 처하게 된 피할 수 없는 그 운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아직도 명백하게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요즘도 똥을 매다른 풍선을 날려보내는 그런 상황인데 뭐 어디 보니까 음 김정은이가 대노했다라고 하네요. 인본을 퍼서 어떻게 보내느냐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서 김정은 찬양 그 자료를 막 집어넣어 갖고서 보냈다라고 그러는데 똥 묻은 종이가 왔겠죠. 네. 아마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저들은 100년 전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우파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우파가 아니라 우파 정당이 뭐 하고 있는지, 우파 정당은 있는 것인지 정말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지금 시대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 동백리면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